오늘은 이제 제가 가져온 논문은요, 지오넷이라는 논문인데요. 어, 이 지오넷은 이제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Unsupervised Learning of Dense Depth, Optical Flow and Camera Pose를 이제 뭐 Unsupervised로 예측하겠다라는 논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발표를 했을 때는 옵티컬 플로우를 슈퍼바이스드로 학습하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뎁스랑 옵티컬 플로우, 카메라 포즈를 전부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성능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한 애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했을 때 그럼 좋은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그 플로우넷 논문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을 때도 말씀드렸듯이 플로우넷 같은 경우도 어,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만들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벨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내용들은 비디오에 대해서 뽑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애들인데, 비디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도메인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도메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라벨링이 돼 있는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도메인에 대해서만 학습을 하면은 다양한 도메인에 적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슈퍼바이스드 방식이 많이 이제 발전을 해 놓으면은 그때그때 내가 적용하고 싶은 어떤 도메인의 비디오들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처음부터 다시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논문에서 뽑으려고 하는 뎁스, 옵티컬 플로우, 그리고 카메라 포즈가 뭔지, 그리고 왜 굳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뽑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뎁스에 대해서는 그 뎁스는 말 그대로 이미지가 있으면은 각 픽셀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들이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앞에 뭐 이런 인형이라든지 이런 동상 같은 애들이 각 픽셀별로 카메라로부터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느냐, 몇 미터 정도 떨어져 있느냐에 대한 맵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보통은 뎁스를 구할 때 이렇게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구하는 게 아니라 스테레오 카메라, 이제 사람들이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뎁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테레오 카메라 두 개가 이렇게 다른 시점에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이 시차가 얼마나 나느냐를 가지고 보통 뎁스를 측정을 하는데,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98번째 PR 발표에 잘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발표 때 설명드렸던 플로우넷에서 이제 뽑고자 하는 어, 내용인데요.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비디오에 연속된 두 프레임이 있을 때 모션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 뭐 이 지점에 있던 픽셀이 두 번째 프레임에서 이 지점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면은 이 픽셀에 대해서 이 벡터가 저장되는 형태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는 연속된 두 프레임 사이에 모션을 이제 덴스하게 벡터로 나타낸 어떤 뭐 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 포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카메라 포즈는 어떤 절대적인 포즈가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 두 대가 있을 때, 두 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 카메라 한 대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포즈를 바꿨을 때 이 둘 사이에 카메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였냐에 대한 어떤 트랜스폼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메라 기준으로 이제 뒤에 가서 3D 지오메트리를 다루게 될 건데, 어떤 XYZ라는 좌표, 그러니까 이 카메라로부터 어떤 대상까지의 위치 벡터를 X, Y, Z라고 나타낸다면은 카메라 위치를 이제 0,0,0으로 원점으로 두고, 그리고 카메라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Z축으로 둔 다음에 이제 이 방향을 법선 벡터로 가지고 있는 어떤 평면이 있겠죠.
이 평면을 X, Y 플레인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계를 기준으로 모든 점들을 이렇게 X, Y, Z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점은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가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찍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서 찍게 되면은 이 X, Y, Z라고 하는 놈은 이제 이 위치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표가 변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0,0,0이 일로 왔으니까. 그래서 좌표계가 변하니까 당연히 좌표값이 변하게 되고, 그래서 x, y, z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으로 바뀌는 이 트랜스폼 관계를 가지고 카메라가 얼마나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포즈라고 하는데 뭐 다른 말로는 이제 카메라 모션, 카메라가 움직인 어떤 내용, 아니면은 에고 모션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제 오도메트리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가 어떤 시내를 한 바퀴 이렇게 삥 돌 때 이 자동차의 블랙박스에서 찍힌,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메라에서 찍힌 어떤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속 모든 프레임마다 이 T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T를 모든 프레임마다 계속 구하면은 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바퀴 삥 돌아서 그라운드 트루스랑 얼마나 비슷하게 뽑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내용도 뭐 자율주행 이런 분야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오늘은 뎁스,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카메라 포즈, 이 세 가지를 언슈퍼바이즈드로 한꺼번에 뽑는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한 건데, 이 세 개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일단 이거는 그 데이비스 챌린지에 이제 많이 등장하는 데이터인데요. 어, 데이비스 챌린지에 나오는 비디오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비디오들은 카메라가 고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뭐 대상을 카메라가 계속 따라간다든지 어쨌든 간에 카메라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를 여기서 그냥 뽑을 수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픽셀들은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녀석 빼고 대부분의 픽셀들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카메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각 픽셀에 대해서 이렇게 옵티컬 플로우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이 픽셀, 이 픽셀, 이 픽셀에 대해서 다 하나씩 그 벡터를 뽑게 되면은, 이렇게 벡터를 다 뽑게 되면은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물론 이 오브젝트 스스로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일일이 뽑아줄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애들은 자기가 움직이고 있지도 않은데 카메라 혼자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모션을 가지고 움직였을 뿐인데 이 모든 픽셀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카메라 모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따로 처리하면은 훨씬 더 쉽게 우리가 어떤 플로우 맵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모션이 이제 카메라 움직임에 의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오브젝트의 모션과 어떤 카메라 모션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션을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옵티컬 플로우랑 카메라 포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옵티컬 플로우는 옵티컬 플로우대로 뽑는 거고, 그 와중에 이렇게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을 카메라 포즈를 이용해서 구하겠다라는 건데, 어, 이런 경험을 다들 한 번씩 해보셨죠? 어렸을 때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그 가다 보면은 이제 밤에 달이 떠 있는데 이 달이 우리를 계속 따라와요. 그래서 되게 뭐 신기하다 이러면서 뭐 동화책으로도 막 있더라고요. 뭐 달이 따라옵니다라는 뭐 동화책이 있는데, 이런 게 어떤 현상이냐면 사실 가까이 있는 물체는 이제 많이 움직이고 멀리 있는 물체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시점의 차이인 건데 우리가 이 방향으로 계속 움직인다고 했을 때 카메라가 같은 곳을 찍고 있더라도 어떤 뎁스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이만큼 차이가 날 거고 멀리 있는 물체는 상대적인 움직임이 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 포즈를 그냥 단순하게 뽑아가지고 옵티컬 플로우를 대신하겠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다고 해도 위치마다 어떤 뎁스마다, 그러니까 이 카메라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상대적인 움직임의 값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뎁스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뎁스, 옵티컬 플로우, 카메라 포즈를 같이 뽑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오넷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3D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이 3D 지오메트리는 사실 옛날에 컴퓨터 비전에서 딥러닝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공부되던 분야인데 요즘은 사실 많이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그래픽스 분야에서만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3D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한 가지 목적을 이제 설정하고 넘어갈게요. 이런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이미지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화살표만큼, 그러니까 이 구조물의 높이를, 실제 높이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 실제 높이,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몇 미터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첫 번째로 카메라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사진에 대해서 이제 카메라가 한 픽셀이 몇 미터에 해당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카메라 입장에서도 줌인 줌아웃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길이는 계속 바뀌죠. 실제 높이는 변함이 없지만 줌인 줌아웃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카메라 정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카메라 정보가 고정이더라도 이만큼의 높이랑 사실 이제 이미지에서 픽셀상의 거리는 같아도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기 때문에 더 실제로는 거리가 더 멀겠죠, 사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실제로는 더 클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다시 등장하는 뎁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보를 알아야지 이제 이 거리가 실제로 몇 미터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카메라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카메라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 코디네이트가 등장을 해요. 이미지 코디네이트랑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라고 해가지고, 이미지 코디네이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 도메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코디네이트는 그냥 x,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냥 0,0부터 뭐 n,n까지 이런 좌표를 의미를 하고요. 이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는 뭘 의미하냐면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거리가 1m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거리가 몇 미터냐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그냥 모든 대상이 다 일단 1m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얘가 몇 미터 콤마 몇 미터에 있느냐에 대한 좌표예요. 그래서 얘네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써져 있는데 이 픽셀 값에 대한 좌표를 구하려면은 이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에서 이거는 포컬 랭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몇 픽셀이 몇 픽셀이 몇 미터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 더해지는 이 값들은 뭐냐면은 이미지 코디네이트는 왼쪽 위가 보통 0,0이고 이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제 좌표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는 뭐 이 가운데가 0,0일 수도 있고 이런 이제 평행 이동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cx, cy라는 어떤 중심점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는 이제 값이 같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곱할 수도 있긴 한데 uv 곱한 다음에 뒤에다가 cx, cy를 더해줄 수도 있긴 한데 우리는 그냥 그 행렬 하나로 나타내려고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뒤에다가 1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더하는 텀들도 같이 매트릭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얘를 보통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매트릭스를 K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인트린식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카메라가 하나 있으면은 그 카메라에 대해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 값을 구하는 논문, 이 값까지 같이 언슈퍼바이스드로 구하는 논문도 최근에 발표가 된 적은 있는데요. 일단 이 지오넷에서는 이 K는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뎁스인데요. 일단 UV1은 아까 말씀드린 normalized 이제 코디네이트가 되고, 이제 K가 아까 전에 노멀라이즈드로부터 이미지 코디네이트로 가는 매트릭스였으니까 일단 얘를 인버스에서 곱해주면은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로 갈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냥 지금 여기가 초점, 그러니까 카메라의 위치라고 했을 때 1m만큼 떨어진 곳에 있는 이곳이 이제 노멀라이즈 코디네이트가 되고요. 여기가 이미지 코디네이트가 되는데, 사실상 대상이 위치해 있는 위치는 여기인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하면은 그냥 Z만 곱해주면은 이 지점의 좌표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냥 이 Z 값을 여기다가 곱해주고, 그러면은 X는 뭐 ZU가 되고 Y는 ZV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은 바로 실제 워드 코디네이트에서 몇 콤마 몇 콤마 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뎁스를 그냥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D 지오메트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이 이제 3D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카메라 사이에서 어떤 이제 좌표의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거를 트랜스폼으로 나타낸다고 했었는데, 어, 이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카메라는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행 이동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로테이션이랑 평행 이동 두 가지를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3D 이제 좌표에 대한 로테이션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X축을 기준으로 돌아간 거고, 그리고 이건 Y축을 기준으로, 이건 Z축을 기준으로 돌아간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축을 기준으로 돌아간 애들을 그냥 다 곱해가지고 로테이션을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뭐 임의의 축 U에 대해서도 막 이런 매트릭스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냥 단순히 각 세 가지 축에 대해서 로테이션을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을 반영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평행 이동을 반영을 해야겠죠. 근데 얘도 똑같이 곱하고 더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호모지니어스 코디네이트로 나타내서 한 번에 곱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이만큼이 로테이션에 해당하고 이만큼이 평행 이동에 해당을 해서 그냥 보통 우리는 RT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RT가 결국에는 어떤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두 번째 카메라의 좌표계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어떤 맵핑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3D 지오메트리였고요. 이제 이 지식을 기반으로 지오넷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이 지오넷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하는 논문이고,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라벨링에 대한 내용을 커버하기 위해서 로스를 조금 더 굉장히 이제 섬세하게 설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의 이제 네트워크이고 어떤 로스를 써서 학습을 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맞춰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지오넷은 가장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리지드랑 레지듀얼 모션을 나눈다. 이건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리지드 모션은 카메라 모션에 의해 발생하는 상대적인 모션이고요. 그리고 레지듀얼 모션은 이제 오브젝트가 스스로 움직여서 발생하는 모션입니다. 얘가 왜 레지듀얼 모션인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지드 모션을 우리는 이제 T에서 S로 리지드라고 쓰고, 레지듀얼 모션은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래서 T랑 S는 뭐냐면은 얘는 그냥 타겟 이미지, S는 소스 이미지라고 하는데, 그냥 항상 T에서 S로 가는 어떤 플로우를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일단 리지드 모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리지드 모션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어떤 특정 PT에 대해서 방금 나온 내용들이죠. 일단 이미지 코디네이트 기준의 PT에 대해서 인트린직 파라미터 K의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노멀라이즈드 코디네이트가 되죠. 이 상태에서 뎁스를 곱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워드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몇 콤마 몇 콤마 몇이냐가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T에서 S로 가는, 그러니까 타겟에서 소스로 가는 어떤 3D 트랜스포메이션을 곱하게 되면은 소스 이미지 기준으로 이제 이 3차원 대상을 좌표로 나타낸 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다시 인트린직 파라미터를 곱해주게 되면은 소스 이미지 기준의 어떤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겟 이미지에서 이 위치에 있었다면은 소스 이미지에서 뭐 이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순전히 카메라가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모션이고, 그러면은 이 전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이제 소스 이미지에서 대상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얘는 타겟 이미지에서 대상의 위치가 되겠죠. 그럼 이 둘을 빼면은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사이에 어떤 플로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어, 대상이 움직인 거는 고려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대상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단순히 카메라만 움직였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뽑은 플로우 벡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여기 리지드 플로우로 이렇게 뽑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뎁스랑 그리고 뎁스랑 카메라의 이제 3D 트랜스포메이션 내용, 그러니까 RT 그리고 뎁스, 이 값들은 그냥 뽑힌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뎁스를 뽑고 여기서 RT를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이제 플로우 맵이 생길 수 있겠죠. 이 플로우 맵을 가지고 그리고 이 K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어지는 값이다라고 여기서는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지드 플로우를 뽑게 되면은 중간에 나오는 레즈 플로우 넷이라는 놈이 레지듀얼 플로우를 뽑아줘요. 여기서 그림은 사실 이 지금 리지드 플로우만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져 있어가지고 헷갈려서 저도 코드를 찾아봤더니 인풋 프레임도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지드 플로우랑 인풋 프레임이 들어가서 이 레지듀얼 플로우를 뽑게 되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레지듀얼 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지듀얼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지드 플로우를 어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레지듀얼 플로우를 뽑게 되면은 방금 전에 배경에 깔려있던 리지드 플로우에 어떤 물체들의 개별적인 움직임까지 같이 반영된 최종적인 플로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를 이제 풀 플로우라고 여기서는 노테이션을 붙입니다. 그래서 리지드 플로우랑 레지듀얼 플로우를 합해가지고 풀 플로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제 로스들을 볼 건데요. 로스는 일단 처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리지드 와핑 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포토메트릭 로스를 구하게 되면은 IT랑 IS, 그러니까 IS는 뭐냐면은 소스 이미지를 어떤 T에서 S 방향으로 향하는 플로우를 가지고 IT 시점으로 와핑을 한 거예요. 근데 왜 S에서 T로 가는데 T에서 S로 가는 와핑 그 플로우를 이용을 하냐면은 이렇게 IT가 있고 IS가 있으면은 IS에서 IT로 가는 플로우를 이용하게 되면은 IT 기준으로 모든 픽셀에 대해서 플로우를 구할 수 없게 돼요. 왜냐면은 이 IS에 있는 모든 플로우들이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모든 픽셀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어떤 픽셀들은 이렇게 막 몰려 있기도 하고 어떤 픽셀은 또 텅 비어 있기도 하고 이러는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IT에서 IS로 가는 플로우를 구한 다음에 이 각 픽셀에 해당하는 플로우들이 가리키고 있는 점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통 가져오는 이런 와핑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래서 IT랑 IS를 빼서 이렇게 포토메트릭 로스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이렇게 그 SSIM, 심을 가지고 구한 로스를 더 추가해가지고 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알파 값이 0.85 정도로 얘네가 세팅을 했다고 논문에서는 리포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무스니스 로스인데요. 얘는 이제 지난번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는 그런 그 논문들에서도 많이 쓰는 내용인데 토탈 베리에이션 로스라고도 많이 하죠. 그래서 얘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근처에 있는 픽셀들끼리는 값이 비슷할 것이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이미지에 하나의 물체가 있으면은 이 같은 물체 안에 있는 픽셀들의 뎁스는 다 비슷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뎁스 값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로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뎁스의 미분값을 로스로 가져가게 되죠. 이러면은 이제 미분값이 작아지면서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는데, 이렇게 엣지에 해당하는 미분값은 사실 작아지면 안 되겠죠. 거기서는 급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엣지에 해당하는 내용을 같이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에 해당하는 애들은 이미지로부터 엣지를 뽑아서 엣지에 해당하는 애들은 고려를 하지 않고 이렇게 평평한 영역에 대해서만 뎁스를 구해서 스무스니스 로스를 적용을 해줬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플로우 와핑 로스가 있습니다. 앞에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구조가. 얘네들은 이제 방금 전에는 리지드 플로우랑 뎁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풀 플로우랑 그리고 풀 플로우에 대한 로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와핑 로스는 뭐냐면은 방금 전이랑 똑같은데 이 이제 IS에 위에 붙는 첨자가 달라졌죠. 얘 같은 경우는 리지드 플로우를 이용해서 뽑은 게 아니라 풀 플로우를 이용해서 뽑은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의 포토메트릭 로스를 구했고, 그리고 밑에 이제 이 플로우 자체에도 엣지 어웨어 스무스니스 로스를 추가해가지고 같은 물체, 평탄한 영역에 대해서는 플로우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도록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거를 얘네가 또 제안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옵티컬 플로우를 많이 구하는 알고리즘들에서 오클루션을 리즈닝 한다라는 목적으로 많이 쓰는 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얘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는데, 이 풀플로우의 어떤 변화값을 줄인다라는 로스죠. 그래서 이 풀플로우의 변화값은 어떤 식으로 나타내지냐면은 일단 풀플로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게 개념적으로는 뭐냐면은 만약에 이 위의 이미지에서 P라는 픽셀에 대해서 어떤 플로우를 구했다. HSP라는 어떤 플로우를 구했으면은 이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 가는 플로우도 있겠죠. 이 방향으로 플로우를 구할 수 있으면은 이 방향으로 플로우를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지점에 해당하는 백워드 방향의 플로우는 방금 전에 구한 이 플로우와 정확히 반대 방향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풀 플로우를 하나 구했으면은 이 풀 플로우를 반대 방향, 그러니까 이미지 두 장이 있으면은 소스랑 타겟을 바꾸는 거죠. 이 방향으로 한번 구하고 이 방향으로 한번 구하는 건데, 이렇게 바꿨을 때 이 PT 플러스 이 풀 플로우,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한 지점에서 출발한 어떤 플로우랑 이 원래 오리지널 플로우는 정확히 부호만 달라야 된다라는 프라이어를 이용한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당연히 0이 돼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겠죠. 그래서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로스를 하나를 더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앞에 붙어 있는 이 델타 텀은 뭐냐면은 얘가 참이 되는 지점인 애들은 1이고 나머지는 0인 어떤 텀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이 값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포워드와 백워드 플로우의 차이 값인데, 이 차이 값이 너무 큰 애들, 그러니까 좀 너무 많이 크다 싶은 애들은 이 로스가 아니어도, 굳이 이 로스가 아니어도 앞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플로우 와핑 로스 같은 애들, 이런 포토메트릭 로스들이 충분히 그런 로스는 그런 상황은 패널라이즈를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큰 애들을 제외하고 어느 정도 이하인 애들에 대해서만 이제 지오메트릭 컨시스턴시 로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로스를 다 더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TS 조합은 뭐냐면은 인접한 프레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2개, 3개씩 뛰어넘어서도 뭐 구해보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한번 구해봤으면은 이쪽으로도 구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에 대해서 테스트를 구했다는 거고, 이 L은 뭐냐면은 하나의 비디오에 이제 같은 스케일의 한 스케일에 대해서만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다운 샘플링을 계속해서 이미지 피라미드 형식으로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서도 구해서 이제 로스를 구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 결과인데요. 뎁스랑 옵티컬 플로우랑 그리고 카메라 포즈를 구했으니까 각각각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뭐 다양한 비교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뭐 뎁스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된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전혀 슈퍼바이즈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한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을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1등을 찍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언슈퍼바이즈드로 학습된 것 치고는 성능이 괜찮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플로우랑 포즈에 대해서도 리절트인데요. 얘네들이 지난번에 이제 발표드렸던 플로우넷 애들이고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셋은 뭐 플라잉 체어스 뭐 이런 애들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거고, 얘네는 키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얘네들도 슈퍼바이즈드만큼 좋은 성능을 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언슈퍼바이즈 치고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포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잠깐 소개드렸던 오도메트리, 아까 전에 막 이렇게 트레젝토리 막 이렇게 그려서 비교를 하는 게 있다고 했었죠. 그런 오도메터리 분야에서 많이 쓰는 테스트 방식을 차용을 해서 테스트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얘 또한 성능이 괜찮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부탁드립니다.